화장대 서랍에서 나온 건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이름이 적힌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의 두 번째 휴대폰이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62이죠. 시청 감사팀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숫자와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게 제 업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 할인이를 봐주러 가끔 집에 들르게 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들 기환이는 회사에, 며느리 미나는 세미나에 갔다고 했죠. 할인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아들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냥 택배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들이죠. 송장을 보니까 수취인은 전부 며느리 이름이에요. 반품 불가 스티커가 붙은 것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쇼핑을 좋아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물량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 보증서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QR코드를 봤습니다. 감사팀에서 일할 때 위조 서류를 많이 봐서요. 코드 인쇄 상태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복사본 같았습니다. 원본을 스캔해서 다시 출력한 느낌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할인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간식을 먹으면서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침실 쪽 협탁에 손을 짚었죠. 협탁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협탁 옆 화장대 서랍 하나가 스윽 열렸어요.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보석함 뒤에 숨겨진 공간이죠. 저도 몰랐어요. 할인이가 우연히 건드린 겁니다. 서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쓰는 폰이 아니었죠.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현금 봉투 몇 개가 있었어요. 10만 원권 5장씩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카드 뭉치가 있었습니다. 명함 크기의 고객 카드였어요. 손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이상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투자 적합이라는 제목 아래 체크 표시들이죠. 독거, 연금 수령, 자녀 해외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마다 금액도 적혀 있었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들이 보였거든요. 경로당에서 자주 뵙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최말순 어르신, 박영철 어르신 그분들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감사팀 생활이 몸에 배어서였을까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 현금 봉투, 보조 휴대폰까지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죠. 그리고 전부 원위치 시켰습니다. 서랍을 다시 밀어 넣었어요. 협탁도 원래 자리에 놓고요. 할인이한테는 할아버지랑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뭘까?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배운 거예요. 영수증과 장부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숫자는 그대로 남죠. 집에 와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파일 이름을 날짜와 시간으로 정리했어요. 증거는 항상 시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한 장 뽑았습니다. 고객 카드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메모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부적합이라고 체크된 항목도 있었어요. 자녀 동거, 배우자 생존 이런 항목들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선별 기준이었어요. 누구한테 접근할지 고르는 기준이죠. 혼자 사는 어르신, 자녀가 멀리 있는 어르신, 연금 받는 어르신을 골라낸 거예요. 며느리 미나는 제게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도 사다 줬어요. 효부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결혼한 지 6년째인데 아직도 신혼처럼 지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62 먹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년간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흔적을 찾고 증거를 모으는 일이 제 전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어르신들과 차를 마셨어요. 최말순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요즘 좋은 분을 만났다고요. 건강 상담을 무료로 해준대요. 피부도 봐주고 관절약도 소개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어르신이 명함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서민아였어요. 제 며느리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오해가 아니구나. 며느리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상대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감사팀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야 해요. 화장대 서랍이 열린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에서 30년 일한 습관이 나왔죠. 저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며느리 미나가 집에 없는 시간을 체크했어요. 세미나 간다고 한 날들을 달력에 표시했죠. 그리고 아들 집에 갈 때마다 현관 택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송장 번호까지 확대해서 찍었어요. 집에 와서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엑셀로 표를 만들었죠. 날짜별로, 물품별로, 금액별로 분류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예산 집행 내역 검토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세미나에 간다는 날마다 고가 택배가 왔어요.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송 주소가 집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송장을 자세히 보니까 일부는 백화점 픽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또 어떤 건 타인 수령 가능으로 체크돼 있었습니다. 배송 추적을 해보니 실제로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있었어요. 이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명품을 사서 누군가한테 주는 걸까? 아니면 되파는 걸까? 둘 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며느리 방 쓰레기통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봐주러 갔다가 화장실 휴지를 갈아주는 척했죠. 침실 쓰레기통에 영수증 몇 장이 구겨져 있었어요. 주워서 펴봤습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미나가 세미나 간다던 날이었죠. 금액은 23만 원. 2명분 세트 메뉴였습니다. 같은 날짜로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어요. 주얼리 매장 할부 개시 확인서였죠. 300만 원대 목걸이를 6개월 무이자로 끊었더군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추가했어요. 엑셀표에 항목을 하나 더 만들었죠. 의심 거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세미나 일정과 고액 지출이 겹치는 날을 표시했어요. 한 달치를 정리하고 나니까 명확해졌습니다. 미나는 세미나에 가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했죠. 누군가를 만나고 명품을 사고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아들 기환이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미나 본인 소득도 불분명했죠. 시니어 웰리스 컨설턴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본 현금 봉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고객 카드에 적힌 금액들이요. 혹시 그 돈이 어르신들한테서 나온 건 아닐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죠?
어르신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괜히 소문만 나면 일이 꼬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철수 어르신이 생각났어요. 철수 어르신은 우체국에서 35년간 집배원으로 일하셨죠.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동네 소식통이에요. 누가 어디서 뭘 봤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경로당에서 철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동네 다방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죠. 요즘 택배가 많이 오냐고 물었어요. 철수 어르신이 웃으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안 오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특이한 거 없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특이한 거라. 그러고 보니까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등기 우편이 자주 온대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죠. 어느 회사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신인 주소가 다 다르대요. 서울, 경기, 부산 제각각이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셨대요. 등기 우편 받은 분들 주소를 알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날 쳐다보시더군요. 왜 그러냐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며느리가 어르신들한테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요.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철수 어르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생각하시더니 알았다고 하셨어요. 개인 정보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도윤이 형이 하는 일이니 믿겠다고 하셨죠. 메모지에 주소 4곳을 적어주셨어요. 최말순, 박영철, 이순자, 정관수 어르신 주소였습니다. 전부 화장대 서랍 카드에서 본 이름들이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철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걱정 말라고 형 편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또 엑셀을 펼쳤어요. 새 시트를 만들어서 피해자 명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4분 이름과 주소를 입력했죠. 그리고 화장대 카드 사진에서 본 금액을 옆에 적었어요. 최말순 어르신 100만 원, 박영철 어르신 150만 원, 이순자 어르신 50만 원, 정관수 어르신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아닐 겁니다. 제가 본 카드가 20장은 넘었으니까요.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거예요. 그날 밤 아들 기환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했죠.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미나가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대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고요. 혹시 며느리가 뭘 잘못했냐고 기환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며느리 잘하고 있다고 했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죠. 제가 뭘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숫자와 문서로 된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말이죠. 다음 날부터 더 꼼꼼하게 움직였어요. 며느리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나가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했죠.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미나가 어르신들 앞에서 뭔가를 펼쳐 보이고 있었어요. 팸플릿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1시간쯤 지나서 미나가 나왔어요. 가방이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았죠. 차에 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입 모양이 읽혔습니다. 오늘 3건 성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장부는 거짓말을 못하죠. 그리고 사람의 행동도 패턴을 남겨요. 제가 30년간 배운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경로당 게시판에 새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피부 관절 상담이라는 제목이었죠.
예쁜 디자인의 밝은 색깔이었어요. 담당자 이름에 서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떼어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나한테 들통날 겁니다. 일단 참았죠. 대신 사진을 찍었어요. 구석구석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로 작았죠. 약관동의 체크란이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희미하게 인쇄된 문구가 보였어요. 위탁 판매 및 소개 수수료 지급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흐려서 읽기 힘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았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이 계셨어요. 차 한잔 하시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셨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좋아지셨대요. 무릎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죠. 어떻게 나았냐고 물었어요. 어르신이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크림 같은 거였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소개해줬대요. 바르면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진다고요. 얼마 주고 샀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100만 원이라고요. 비싸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셨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어르신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걸 크림 하나에 쓰신 거죠. 효과가 있냐고 물었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확실히 좋아졌대요. 플라시보 효과일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좋아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기분만 상하실 테니까요. 돈은 어떻게 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현금으로 줬대요. 그 아가씨가 현금으로 주면 할인해 준다고 했대요. 영수증을 받았냐고 물었죠.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영수증은 안 줬대요. 대신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뭘 찍었냐고 물었더니 현금 봉투 사진이래요. 그 아가씨가 찍어줬대요. 증거라고요.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화면에 현금 봉투가 있었죠. 1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그 옆에 미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한 구석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확대해달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셨죠. 거기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이름을 보니까 참여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금주는 개인 명의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팔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죠. 그런데 개인 계좌로 받으면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사진을 제 폰으로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그냥 나중에 저도 필요할까봐 그런다고 둘러댔죠. 어르신이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거 샀냐고요. 말순 어르신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철 어르신, 이순자 어르신도 샀대요. 다들 얼마씩 주고 샀냐고 물었어요. 어르신이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철 어르신은 150만 원, 순자 어르신은 50만 원 정도 냈다고 들었대요. 화장대 카드에 적힌 금액이랑 똑같았습니다. 미나는 어르신들 형편을 보고 금액을 다르게 받았어요. 연금 많이 받는 분한테는 비싸게, 적게 받는 분한테는 싸세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했죠. 어르신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가격을 조절한 거예요. 경로당에서 나와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오수영이라는 순경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 경찰이었죠. 수영이는 제가 시청에 있을 때 멘토링 해줬던 후배 공무원의 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순경 시험 붙었다고 인사 왔었어요. 그때 제 연락처를 알려줬었죠.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영이가 민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담 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거라고요. 수영이가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죠.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면서요. 수영이가 그렇다고 했어요. 건강식품, 의료기기, 투자 상품까지 다양하대요. 신고가 자주 들어온대요. 어떤 게 불법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영이가 설명해 줬어요. 일단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래요.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필수고요. 과대 광고도 문제래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많대요. 건강 상담이라고 하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건 불법이 아니래요. 본인이 원해서 샀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대요. 특히 현금 거래는 증거가 안 남아서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유사수 씨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수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사수 씨는 원금 보장하고 이자 준다고 하면서 돈 모으는 거래요. 건강식품 판매랑은 다르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냐고 물었죠. 노인들 명단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 자녀 없는 사람 골라내는 거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개인 계좌에 넣는 거요. 수영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명백히 문제래요.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고 취약계층 타깃팅이래요. 사업자 없이 반복 판매하면 무등록 영업이고요.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죠. 화장대 서랍 사진, 고객카드 사진, 현금 봉투 사진이요. 수영이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냐고요. 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수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고 되묻더군요. 정말이라고 했죠. 수영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한대요.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고 금융거래 내역 추적도 해야 한대요. 그런데 가족이면 복잡하대요. 며느리를 고소하면 아들도 연루될 수 있대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 안 한다고요. 일단 증거부터 더 모으겠다고 했죠.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했습니다. 수영이가 알겠다고 했어요. 언제든 연락하래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함정 수사는 하지 말래요. 일반인이 증거 수집한다고 불법 행위하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된대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출소를 나왔죠. 집으로 오는 길에 또 경로당 앞을 지났습니다. 미나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또 왔구나 싶었죠.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봤어요. 미나가 어르신 4대분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팸플릿이 펼쳐져 있었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미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요. 마치 봉사하는 사람 같았죠. 착한 며느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화장대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 밝은 미소 뒤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1시간쯤 지나서 미나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함께 나왔어요. 정관수 어르신이었죠. 어르신이 미나한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나가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걱정 말라는 말일까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미나도 웃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봉투 안에 어르신 연금이 들어있다는 걸요. 미나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제게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도요.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정관수 어르신을 추가했어요. 오늘 목격한 내용을 메모란에 적었죠. 봉투 전달 시간 장소까지요.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요. 아직 아들한테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감사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정황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숫자와 문서, 증언과 물증이 다 맞아떨어져야 해요. 저는 30년간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차근차근 한 발씩 나아가죠. 달콤한 봉사 뒤에 쓴 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의 정체를 밝혀낼 차례였어요. 한철수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부탁드릴 게 있었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죠.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철수 어르신이 말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르신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철수 어르신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이냐고 물으셨죠.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사진, 엑셀 정리 파일, 메모까지요. 어르신이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러면서 뭘 도와주면 되냐고 물으셨죠. 배송 패턴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미나한테 자주 오는 택배,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가는 등기 우편이요. 주소하고 발신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죠. 철수 어르신이 생각에 잠겼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줄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형 일이니까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대신 조심하래요. 이틀 후에 철수 어르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으니 보러 오래요. 어르신 댁으로 갔죠. 거실 테이블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르신이 직접 손으로 적은 거였습니다. 날짜별로 배송 내역이 정리돼 있었어요. 수취인 주소, 발신지, 택배사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먼저 미나 앞으로 온 택배를 봤습니다. 한 달에 15건 정도였어요. 명품 브랜드, 주얼리 업체, 백화점 배송이 대부분이었죠. 금액이 적힌 건 없었지만 업체 이름만 봐도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발신지가 전부 달랐어요.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도까지요. 같은 브랜드인데 발신지가 다른 경우도 있었죠. 철수 어르신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정상 배송이 아닐 수 있대요. 병행 수입이나 중고 거래 또는 가품일 가능성도 있대요. 정식 매장이면 발신지가 고정돼 있어야 한대요. 다음은 어르신들 주소로 간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최말순, 박영철, 이순자, 정관수 어르신 주소가 나와 있었어요. 한 달에 각자 서너 통씩 받으셨더군요. 발신지를 봤어요. 건강식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 웰리스 센터 같은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주소가 전부 오피스텔이나 작은 상가였어요. 제대로 된 회사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발신인 이름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다른데 발신인이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모 대표, 이모 센터장 이런 식이었죠. 동일 인물이 여러 회사를 쓰는 것 같았어요. 철수 어르신이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미나 앞으로 편의점 택배가 자주 왔대요. 소형 봉투 배송이었죠. 내용물은 모르겠지만 가볍고 작았대요. 편의점 택배요?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주로 두 곳 편의점을 번갈아 썼대요. 집 근처 편의점이랑 경로당 근처 편의점이요.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화장대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보조 휴대폰이요. 혹시 유심 카드를 충전하는 걸까요? 철수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편의점 택배로 유심 같은 거 받을 수 있냐고요. 어르신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선불 유심을 택배로 많이 받는데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보조 휴대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 폰으로 어르신들한테 연락했을 거예요. 본인 명의가 아닌 유심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흔적을 안 남기려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발뺌하려고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노트 내용을 전부 엑셀로 옮겼어요. 새 시트를 만들어서 물류 추적이라고 이름 붙였죠. 날짜별로, 수취인별로, 발신지별로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미나가 고가 물품을 받는 날이랑 어르신들이 등기 우편 받는 날이 비슷했습니다. 한 달 주기로 반복됐죠. 추측해 봤어요. 미나가 어르신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요. 그 돈으로 명품을 사요.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들한테 접근하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새 피해자한테 받은 돈으로 이전 피해자한테 일부를 돌려주는 거죠. 돌려막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미나 혼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친정 쪽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명절 때 한두 번 뵀었는데 자세히는 몰랐어요. 아들 기환이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기환이가 말했어요. 장사를 하신대요. 이것저것 많이 하셨대요. 지금은 쉬고 계신대요. 이것저것이 뭐냐고 물었죠. 기환이가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옷 장사도 하시고 화장품도 팔고 여러 가지 하셨대요. 미나가 자세히 안 알려준대요. 수상했습니다. 미나 어머니가 영업 경험이 많은 분이면 지금 미나가 하는 일도 같이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며칠 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할인이 봐주러요. 미나가 외출하는 타이밍을 노렸어요. 침실 화장대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인이가 낮잠 자는 동안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여는지 알고 있었죠. 협탁을 살짝 흔들면 됐어요. 서랍이 열렸습니다. 보조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어요. 고객 카드도 있었죠. 그런데 카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엔 20장 정도였는데 이번엔 30장은 넘었어요. 새로 추가된 카드를 봤습니다. 이름이 낯설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이 아니었죠. 옆 동네, 옆 구 이름도 있었습니다. 미나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었어요. 현금 봉투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두툼했어요. 1,000만 원은 넘어 보였죠. 이게 다 어르신들 돈이구나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아들 기환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집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죠. 미나가 곧 들어간대요. 약속이 취소됐대요.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화장대를 원상 복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몇 분 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었죠. 할인이 봐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기환이가 부탁했다고요. 미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나가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어요. 집에 가도 없는 경우가 많았죠.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었어요. 더 조심해야 했죠. 흔적은 물류에 남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숨겨도 배송 기록은 남는다고요. 저는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 눈치를 살폈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정을 파서 미나를 유인할 수도 있었어요. 일부러 돈을 놓아두고 훔쳐가는 걸 녹화한다든지요. 그런데 수영이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고요. 제가 증거를 모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러 범죄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했죠.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이 떠올랐어요. 함정이 아니라 거울을 놓는 거였습니다. 미나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경로당에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설명회요. 제가 직접 준비하기로 했어요. 돈은 제 퇴직금에서 쓰기로 했죠. 경로당 관리 어르신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날짜를 잡았죠.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요.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직접 디자인했어요. 제목은 우리를 지키는 소비자 권리였죠. 부제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을 넣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어요. 계약서 확인 방법, 청약철회 제도, 통신 판매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이요. 감사팀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법 조항도 찾아서 넣었어요. 전단을 경로당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직접 나눠드렸어요.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간식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나흘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경로당 게시판에서 제 전단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뗀 거였죠? 관리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모르신대요. 다시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였어요. 쉽게 안 떨어지게요. 그리고 전단 뒷면에 작게 적었습니다. 무단 제거 시 경찰 신고라고요. 이틀 후에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테이프까지 깨끗하게 떼어갔더군요. 누가 그러는지 알고 싶었어요. 경로당에 CCTV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단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단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게시판 앞에 숨어서 지켜봤죠. 누가 오는지 보려고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게시판 앞에 섰어요. 제 전단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전단을 뜯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나타났어요. 미나가 깜짝 놀라서 손을 거뒀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이라고 말했죠.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나가 어버버했어요. 그냥 게시판 보고 있었다고 했죠. 전단 때려던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래요. 그냥 가까이서 보려고 했대요. 그럼 왜 주위를 두리번거렸냐고 물었어요. 미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표정이 딱딱해졌죠.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 이런 걸 붙이고 다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방해하세요? 좋은 일이 뭐냐고 물었죠. 미나가 건강 상담이래요. 어르신들 건강 챙겨드리는 거래요. 그게 나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있냐고 물었죠. 통신 판매 신고는 했냐고요. 영수증은 제대로 끝냐고요. 미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래요. 제 일이니까 신경 꺼달래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게시판 앞에 선 미나, 전단을 보는 미나, 화난 표정의 미나까지요. 증거였습니다. 설명회 당일이 됐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20분쯤 오셨죠.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산 빵하고 음료수요. 2시에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를 빌려서 자료를 띄웠어요. 먼저 인사를 했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시청 감사팀에서 30년 일했다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 사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식품, 의료기기, 투자 상품까지요.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죠.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요. 계약서에 회사 이름, 사업자, 번호,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고요. 없으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철회 제도도 설명했어요. 계약하고 일주일 안에는 마음 바꿔서 취소할 수 있대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금 거래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영수증 없이 현금 주면 나중에 증명할 수 없대요. 사진만 찍어 놓으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대 광고도 조심하라고 했죠. 병 낫는다, 젊어진다, 이런 말 믿지 말라고요. 의학적으로 검증 안 된 거래요. 속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메모하시는 분도 계셨죠.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미 계약한 건 어떻게 하냐고요. 계약서 있으면 청약철회 하시라고 했어요. 없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하시라고 했죠. 연락처를 적어드렸습니다. 1시간쯤 설명하고 질문 받고 했어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들어왔어요. 뒤에 중년 여자분이 함께였죠. 미나 어머니였습니다. 명절 때 본 적 있었어요. 서명자 여사라고 했죠. 두 사람이 뒤쪽에 서서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미나를 쳐다보지 않았죠. 그냥 어르신들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렸어요. 혼자 사신다고 자식 없다고 약한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평생 일하시고 나라 세우신 분들이라고 했죠. 누구한테도 함부로 당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죠. 간식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그때 미나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옆에 명자 여사도 있었죠. 두 사람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어요.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며느리 일 방해하려고 이러십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방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르신들 보호하려는 거라고요. 명자 여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보호요? 오지랖 넓으시네요. 미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당하게 일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당하면 사업자 등록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통신 판매 신고증도 보여달라고요. 영수증 발급 내역도 보여달라고 했죠. 미나가 말문이 막혔어요. 명자 여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준비 중이래요. 곧 다 갖춰진대요.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래요. 테스트로 어르신들한테 돈 받냐고 물었죠. 그건 불법이라고요. 명자 여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불법이라는 증거 있냐고 소리쳤어요. 증거는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죠. 어르신들 앞에서 가족 싸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비웃었어요. 증거 있으면 경찰 가시죠. 왜 여기서 이러세요? 경찰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나 눈에 당황한 빛이 보였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최말순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미나한테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도윤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사업자 등록 없이 파신 거예요? 미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해래요. 곧 다 정리될 거래요.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영수증 주세요. 제가 100만 원 드렸잖아요. 미나가 당황했어요. 영수증은 나중에 준다고 했다면서요. 말순 어르신이 그럼 지금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요. 미나가 대답을 못했어요. 명자 여사가 끼어들었죠. 나중에 정리해서 드린대요. 지금은 바쁘대요. 그리고 미나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명자 여사가 뒤돌아봤어요. 저를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가만 안 둔대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아가씨가 미나 아니냐고요. 도윤이 며느리 아니냐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제 며느리라고요. 어르신들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란 표정, 화난 표정, 실망한 표정이 섞여 있었죠. 박영철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건 가짜예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품 자체가 가짜인지는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판매 방식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 없이 팔면 안 된다고요.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어요. 속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 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같이 경찰서 가자고 했습니다. 경찰서요? 어르신들이 놀라셨어요. 네,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영철 어르신, 순자 어르신도 동의하셨죠. 넷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함정을 파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을 들었죠. 미나한테 본인이 하는 일을 보여줬어요. 거울 앞에서는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미나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오수영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네 분이랑 같이 파출소에 가겠다고 했어요. 정식 상담 받고 싶다고요. 수영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대요. 이틀 후 월요일 오전에 경로당에서 만났습니다. 최말순, 박영철, 이순자, 정관수 어르신이 오셨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파출소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과장하지 말고 빼먹지도 말고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영이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한 분씩 차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서 상담이 끝났어요. 수영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끝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죠. 어르신들 진술이 일치한대요. 미나가 경로당에서 접근했다는 것, 건강 상담이라고 했다는 것, 현금으로 돈 받았다는 것까지요. 사진도 있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도 없고요. 현금 거래라서 은행 기록도 없대요.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은요? 물었어요. 어르신들이 찍은 현금 봉투 사진 말이죠. 수영이가 그건 증거로 약하대요. 누구한테 준 건지 무엇 때문에 준 건지 명확하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영이가 설명해 줬어요. 서면 진술서를 받아야 한대요. 표준 양식이 있대요. 거기에 날짜, 금액, 장소, 거래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한대요. 그리고 가능하면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한대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같은 거요. 제가 찍은 화장대 사진도 도움이 된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융거래 추적이래요. 미나가 돈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 한대요. 그러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대요. 정식 수사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수영이가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 진흥팀으로 가야 한대요. 사기 전담 부서래요. 그런데 수영이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진흥팀 형사들은 바빠서 증거 약한 사건은 안 받는데요. 확실한 증거 묶음을 가져가야 한대요. 무슨 증거냐고 물었죠. 수영이가 리스트를 알려줬어요. 피해자 진술서, 금융거래 정황, 사업자 미등록 확인, 반복 범행 증거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엑셀 파일, 사진들, 물류 기록까지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영이가 준 서면 진술서 양식을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작성 방법도 알려드렸죠. 어르신들이 정성껏 써주셨어요. 말순 어르신은 미나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적으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친절하게 말 걸었다고요.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약을 소개했다고요.
며칠 후에 다시 왔다고 했어요. 크림을 가져왔다고요. 100만 원이라고 했대요. 비싸다고 하니까 할인해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줬다고 적으셨습니다. 영철 어르신은 150만 원 준 이야기를 쓰셨어요. 관절 영양제였대요. 석 달 먹으면 낫는다고 했대요.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대요. 순자 어르신은 50만 원어치 화장품을 샀대요. 피부가 좋아진다고 했대요. 쓰고 나서 별로 차이가 없대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신대요. 관수 어르신은 제일 많이 쓰셨어요. 200만 원이요. 건강 침대 매트였대요. 깔고 자면 혈액순환이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매트 같대요. 진술서를 모아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추가했어요. 화장대 서랍 사진, 고객카드 사진, 현금 봉투 사진이요. 물류 기록도 넣었어요. 철수 어르신이 정리해준 배송 내역이요. 미나 앞으로 온 고가 택배 목록, 어르신들한테 간 등기 우편 목록을 표로 만들었죠. 타임라인도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을 정리했어요. 미나가 어르신 만난 날, 돈 받은 날, 명품 배송 받은 날, 호텔 영수증 날짜까지요.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나가 어르신한테 돈 받은 날, 이틀 안에 고가 물품이 배송됐어요. 거의 예외가 없었죠. 돈 받으면 바로 써버린 겁니다. 호텔 영수증하고 주얼리 할부 게시일도 같았어요. 같은 날 두 군데서 돈을 썼죠. 그날 미나는 세미나 간다고 했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증거 묶음이 완성됐습니다. 60페이지짜리 파일이었어요. 목차도 만들고 페이지 번호도 넣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 표시도 했죠. 감사팀에서 보고서 쓰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수영이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파출소에 가서 파일을 건넸죠. 수영이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시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지능팀 형사들도 인정할 거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좋겠대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수영이가 말했어요. 미나 계좌 거래 내역이래요. 어디서 돈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면 완벽하대요. 그건 수사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수영이가 그렇다고 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 한대요. 그러려면 제 자료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대요. 수영이가 지능팀 형사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래요. 사기 사건 전문가래요.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능팀 사무실은 3층에 있었어요. 책상들이 빼곡했죠. 형사님들이 전화하고 서류 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형사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보였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앉으라고 하시더니 차 한 잔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르신들한테 사기치고 있다고요. 증거를 모았다고요. 파일을 건넸습니다. 강 형사님이 꼼꼼하게 보셨어요. 30분 넘게 보셨죠. 중간중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었냐, 이 금액은 어떻게 확인했냐, 이런 것들이요. 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방법, 경위까지 말씀드렸어요. 강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시청 감사팀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시대요. 이 정도면 수사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고소하실 거냐고요. 가족인데 괜찮으시냐고요.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슴 아프다고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제 며느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형사님이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피해자들 정식 고소장을 받아야 한대요.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하고요. 제 자료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대요. 미나 집, 미나 계좌, 미나 휴대폰까지요.
영장 나오면 바로 집행한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강 형사님이 일주일 정도래요. 고소장 접수하고 영장 청구하고 재판부 승인받고 하면 그 정도 걸린대요. 그 사이에 미나가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강 형사님이 웃으셨어요. 요즘은 다 추적된대요. 통장, 휴대폰, 카드 다 기록 남는데요. 못 도망간대요. 안심이 됐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연락해서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렸어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 받아서 같이 작성했죠. 넷 다 접수했습니다. 사기, 무등록 영업, 소비자 기만 이런 항목으로요. 접수증을 받았어요.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절차가 진행되길 기다리면 됐죠.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영장 집행되고 나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강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형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고소장 접수됐고 영장 청구했고 재판부 검토 중이라고요. 곧 승인 날 거래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강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장 나왔대요. 내일 아침 집행한대요. 절차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시간 후에 집행한대요. 참관하실 거냐고 물으셨어요.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강 형사님과 수사관 서너 분이 계셨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나가 나왔습니다. 경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강 형사님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래요. 협조해 달래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뭘 찾는 거냐고요. 증거품이래요. 사기 혐의 관련해서요. 미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요? 저를 봤어요. 아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 형사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갔죠. 저도 들어갔어요. 침실로 바로 갔습니다. 화장대를 가리켰어요. 저기 비밀 서랍이 있다고요. 수사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조 휴대폰, 고객카드, 현금 봉투가 나왔어요.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강 형사님이 증거품이니까 가져가야 한대요. 영수증 끊어준대요. 거실 책상도 뒤졌어요.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건강식품 팸플릿, 고객 명단, 거래 기록, 노트까지요. 전부 비닐봉지에 넣어서 봉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기환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가다가 경찰차 보고 놀라서 왔대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미나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여보, 오해야 라고 했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기환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경찰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기환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색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휴대폰, 노트북, 서류, 현금까지 전부 가져갔습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미나한테 서명 받았어요. 강 형사님이 미나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하래요. 조사받아야 한대요. 시간은 나중에 연락 준대요. 미나가 고개를 떨궜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갔어요. 저도 나가려는데 기환이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셋이서요. 미나, 기환이, 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기환아, 내 아내가 어르신들한테 사기를 쳤다. 건강식품 판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어.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수증도 안 주고. 기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미나가 그럴 리 없어요. 오해일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화장대 서랍에 고객 카드가 있었다고요. 어르신들 이름, 금액 전부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 얼굴로 말했어요. 그건 그냥 상담 기록이에요. 사기 아니에요. 상담 기록에 왜 투자 적합, 독거, 연금 수령 이런 게 적혀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 자녀 없는 사람을 골라서 표시했냐고요. 미나가 대답을 못했어요. 기환이가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야, 사실대로 말해봐. 정말 그런 거야? 미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돈 벌어야 한다고 했어. 엄마요? 기환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이요? 그렇다고 했어요. 미나 어머니 명자 여사가 기획한 거였대요. 노인들 상대로 건강식품 팔면 돈 된다고 했대요. 사업자 등록 같은 건 나중에 하면 된다고 했대요. 기환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사기였어요? 미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기 아니래요. 제품은 진짜래요.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되는 거래요. 단지 절차가 좀 부족했을 뿐이래요. 제품이 진짜여도 사업자 없이 팔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과대 광고하면 사기고요. 영수증 안 주면 탈세예요. 전부 범죄라고 말했죠. 기환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동안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타임라인 보드를 펼쳤죠. 기환이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봐라. 내 아내가 어르신한테 돈 받은 날이야. 그리고 이틀 후에 명품 가방이 배송됐어. 여기 영수증도 있어. 기환이가 자료를 봤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호텔 라운지 23만 원? 기환이가 물었어요. 내 아내가 세미나 간다던 날이야. 실제로는 호텔에서 누군가 만났어. 2명분 세트 메뉴야. 기환이가 미나를 봤어요. 이게 뭐야? 누구 만난 거야? 미나가 대답했어요. 사업 파트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래요. 투자자를 만났대요. 투자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미나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기 싫대요. 기환이가 소리쳤어요. 말해. 도대체 누구야?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부예요. 엄마 남동생이요. 가족이 다 연루돼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기획하고 미나가 실행하고 친척이 뒤에서 돕고 있었던 거예요. 기환이가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은? 우리가 쓰는 돈은? 전부 그 돈이었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어. 빚이요? 기환이가 놀랐어요. 무슨 빚? 미나가 울면서 털어놨어요. 결혼 전부터 카드 빚이 있었대요. 몇 천만 원이래요. 결혼하고도 계속 쇼핑했대요. 갚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가 방법을 알려줬대요. 노인들 상대로 장사하면 된대요. 현금으로 받으면 흔적 안 남는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대요. 빚만 갚으려고요. 그런데 돈이 잘 벌렸대요. 점점 더 했대요. 멈출 수가 없었대요. 기환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환아, 아빠가 이걸 왜 했는지 알지? 내 아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어르신들을 지켜야 했어. 기환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눈 감고 살았어요. 미나 명품 가방 보면서도 의심 안 했어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모르고 싶었어요. 기환이가 울먹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어르신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명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한테 전화 받았대요. 급하게 왔대요. 명자 여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쏘아 붙였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까지 부르다니.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고요. 명자 여사가 비웃었어요. 법정? 웃기시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장사한 게 잘못이에요? 사업자 없이 했잖아요. 영수증도 안 줬고요. 과대 광고도 했고요. 전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코웃음 쳤어요. 그게 사기예요? 기껏해야 과태료 감이죠. 겁주지 마세요. 사기 맞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약점 파악해서 접근했잖아요. 독거, 자녀 없음, 연금 수령 이런 거 체크해서 골랐잖아요. 계획적 사기라고 말했죠. 명자 여사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랬대요? 증거 있어요? 증거는 경찰한테 다 넘겼다고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있던 카드들이요. 고객 명단이요. 전부 압수됐다고 말했죠. 명자 여사가 미나를 봤어요. 너 왜 그런 걸 집에 뒀어?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몰랐어요, 엄마. 아버님이 찾을 줄 몰랐어요. 명자 여사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며느리 집 뒤지고 다녔어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주 봐주러 간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죠. 그리고 사진만 찍었어요. 가져간 건 경찰이에요. 명자 여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환이를 봤어요. 기환 씨, 당신 아버지가 우리 미나 모함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우리는 정당하게 일했어요. 기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저 다 봤어요. 증거도 봤고요. 이건 변명할 수 없어요. 명자 여사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누구 편이에요? 제 편이 아니라 옳은 편이에요. 기환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잘못했어요. 인정해야죠. 명자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혼해. 이런 남편이랑 살 필요 없어. 미나야, 우리 집 가자. 미나가 망설였어요.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흔들렸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환이한테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기환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미안해. 제대로 못 지켜줘서. 하지만 이제는 각자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이혼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명자 여사가 미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나가자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기환이와 저만 남았죠. 기환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아들을 일으켰어요. 안아줬습니다. 기환이가 제 품에서 한참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했어요. 아프더라도요. 기환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찰 조사 받을 거야.
재판도 열릴 거고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 할인이는요? 기환이가 걱정했어요. 내가 키워야지. 아빠가 도와줄게. 같이 키우자. 기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강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미팅을 제안하고 싶대요.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형사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미나 쪽에서 합의를 원한대요. 피해 금액 전액 배상하겠대요. 처벌은 감수하겠지만 최대한 선처를 바란대요. 어르신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말순, 영철, 순자, 관수 어르신을 만났어요. 합의 미팅 이야기를 꺼냈죠. 어르신들이 고민하셨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죠. 공개된 장소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도 입회하고요. 그래야 압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동의하셨습니다. 미팅 장소는 지역 문화원 회의실이었어요. 중립적인 공간이었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 화요일 오후 2시요. 당일이 됐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어르신 4분, 저, 기환이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 형사님과 수영이도 왔어요.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명자 여사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 표정이 어두웠죠. 미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강 형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래요. 강요는 없대요. 편하게 말씀하시래요. 말순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왜 우리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변명이지만요. 돈이 필요하면 정직하게 벌어야죠. 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속였어요? 미나가 울먹였어요. 쉬워 보였어요. 어르신들이 착하시니까 거절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순자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보로 보였구만. 늙어서 쉬운 먹잇감이었구만. 아니에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명자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미나도 피해자예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강 형사님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말할 차례래요. 변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라고요. 미나가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짓 했어요. 어르신들 믿음을 저버렸어요. 돈은 전액 돌려드리겠어요.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준비했어요. 오늘 바로 드릴 수 있어요. 관수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돈만 주면 끝이에요? 미나가 당황했어요. 그럼 뭘 더 해야 하죠? 마음이지. 관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미안한 마음 말이야.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미나가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말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돈 받으면 고소 취하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요. 뭐든지 하겠다고 미나가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요. 약속할 수 있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절대 안 해요. 이제 정직하게 살겠어요. 강 형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서였습니다. 피해 금액 전액 배상, 고소 취하, 재발 방지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미나와 어르신들이 서명했습니다. 명자 여사도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어요. 돈은 현장에서 바로 전달됐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봉투를 받아서 확인하셨어요. 100만 원이 맞았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죠. 아가씨, 인생 다시 살아요. 아직 젊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고칠 수 있어요. 미나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명심할게요. 미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나가셨어요. 저와 기환이도 일어났죠. 미나가 기환이를 불렀어요. 여보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기환이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죠. 미안해. 미나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하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기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화원을 나와서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도윤이 덕분에 돈 찾았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다고요.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집으로 오는 길에 기환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합의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는 아직 경찰 조사 받을 거예요. 무등록 영업, 세금 문제 같은 건 남아 있으니까요. 처벌받나요? 아마도. 하지만 초범이고 합의했으니까 집행유예 정도 받을 거야. 하린이는요? 기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키우면 돼. 아빠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가 엄마 역할도 할게. 기환이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강 형사님한테서 최종 연락이 왔어요. 사건 종결됐대요. 미나는 약식 기소로 벌금형 받았대요. 명자 여사는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대요. 화장대 서랍에서 압수한 물품들은 증거로 보관됐대요. 재판 끝나면 폐기된대요. 보조 휴대폰, 고객카드 전부요. 화장대의 비밀이 끝난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기환이와 하린이랑 작은 텃밭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 텃밭 분양받아서요. 하린이가 씨앗을 심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거요. 작은 손으로 열심히 흙을 파고 씨를 넣었죠. 할아버지, 이거 크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하린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키운 거니까 맛있을 거야. 엄마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하린이 얼굴이 슬펐어요. 미나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죠. 하린이는 가끔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가져다 줄 수 있지. 나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엄마 좋아할 거예요. 경로당도 달라졌어요. 제가 정례적으로 소비자 보호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어르신들이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철수 어르신도 도와주셨어요. 택배 사기, 전화 사기 같은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셨어요. 어느 날 경로당 앞에서 낯선 여자를 봤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뭔가 나눠주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여자가 건강식품 샘플이래요. 무료로 드린대요. 사업자 등록 있냐고 물었어요.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없으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요.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여자가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갔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도윤이가 또 지켜줬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는 제 일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지키는 게요. 30년 감사팀 경험이 여기서 쓰이는 거죠. 기환이는 회사 열심히 다녔어요. 할인이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할인이랑 공원 가고 텃밭 가꾸고 저랑 식사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셋이서 밥을 먹고 있었죠. 할인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쁜 사람들 혼내줬잖아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할 일 한 거야. 할 일이 뭐예요? 옳은 일이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누군가를 지키는 거,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 말이야.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할래요. 기환이가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착하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열린 그날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 휴대폰, 고객카드, 현금 봉투를 발견했던 순간이요. 그때 저는 선택을 했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죠. 며느리 일이니까 가족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간 감사팀에서 일했으니까요. 잘못된 걸 보고 못 넘어가는 게 제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중요했으니까요. 가족은 깨졌어요. 아들은 이혼했고 손주는 엄마 없이 자라게 됐죠. 제 선택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으면 후회 안 한다고 말할 겁니다. 아프지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을 듭니다. 거울 앞에서는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하죠. 자기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틀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나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전화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미나 목소리였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말해보라고 했어요. 미나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날 문화원에서도 어르신들한테만 했지 아버님한테는 못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며느리 고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기환이랑 할인이 생각하면 더 그랬을 거고요. 할 일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아버님 가족 생각 다 망가뜨렸어요. 용서 못 받을 거 알아요. 그래도 말은 하고 싶었어요. 미나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미나야, 인생은 길어. 지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미나가 흐느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 땀 흘려서 벌어. 네, 아버님. 미나가 대답했어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요. 빚 갚으려고요.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해. 할인이는 잘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있어. 내 생각 많이 해. 보고 싶어 하더라. 미나가 울음을 삼켰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엄마 자격 없는 거 알지만요. 자격은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 되면 돼. 노력할게요. 미나가 약속했어요. 정말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운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할인이 엄마였으니까요. 기환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할인이를 데리고 미나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짧게요. 1시간 정도만요. 할인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기환이한테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래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미나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대요. 경로당에는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사 오신 분이었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소비자 보호 교실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어르신이 고마워하셨어요. 요즘 사기꾼 많다던데 조심해야겠다고 하셨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이 믿으면 돼요. 이 사람이 우리 다 지켜준 사람이에요. 과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 했을 뿐이라고요. 그날 저녁 텃밭에 갔어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록빛이 흙을 뚫고 나왔더군요. 할인이가 심은 상추였어요. 기환이가 옆에서 물을 줬어요. 할인이는 호미로 흙을 부드럽게 파고 있었죠. 셋이 함께 텃밭을 가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죠. 할아버지 저거 봐요. 할인이가 소리쳤어요. 나비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노란 나비였어요. 예쁘다, 그렇지? 네. 할아버지 나비도 봄이 좋나 봐요. 그럼 다들 봄을 좋아하지.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기환이도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텃밭 한가운데서요. 무너진 가족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은 이제 비어 있을 겁니다. 비밀도 거짓말도 더러운 돈도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안 채워질 겁니다. 비워두는 게 나을 거예요.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지키는 것,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걸요. 62 먹은 늙은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0년 감사팀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나비가 날아갔어요. 노을 속으로요. 우리도 걸어갔습니다. 집으로요. 손을 잡고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열린 지 6개월 만이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거죠. 저는 더 이상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거울을 들 뿐이죠. 거울은 진실을 비춥니다. 거짓을 견딜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결국 선택합니다. 계속 거짓으로 살 건지 아니면 진실로 돌아올 건지요. 미나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도 진실을 지켰습니다. 아팠지만요.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면 되니까요. 텃밭의 씨앗처럼 우리도 자랄 겁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요. 햇빛과 물을 받으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죠. 작지만 단단한 열매를요. 우리가 직접 키운 땀으로 일군 열매를요. 화장대의 비밀은 끝났습니다. 이제 텃밭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62이죠. 시청 감사팀에서 30년 일했고 지금은 손주를 키우며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영수증과 장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숫자도 거짓말을 못하죠. 그리고 양심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봄도 이제 시작입니다.